책 읽어주는 직업 임상실험연구소. 한 발 앞서 내다보는 유망직업 미래지도. 김영기, 김원배, 김종필, 김혜숙, 윤경로, 이만휘, 한예정, 황금택 지음.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는 직업 절벽의 시대. 잘되는 직업은 따로 있다. 현장 진로교육자, 미래학자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한다. 일상 이상. 네, 오늘의 배경화면은 여느 때와 같이 네이버 밴드 마이크로칼리지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장 취업이 힘들다면 창직을 생각하라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1부 대한민국 유망직업이 바뀐다. 2장 취업이 힘들다면 창직을 생각하라. 김종필. 책을 위해 글을 쓰고 글을 위해 책을 만든다. 10년 후 4차 산업혁명의 미래와 10년 후 일자리의 미래 등 10년 후 시리즈를 비롯해 여러 분야의 책을 기획 또는 편집했고 일상과 이상 출판사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미래예측 포럼과 4차 산업혁명 포럼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늦봄, 문익환,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전까지 한국 경제는 우후죽순처럼 성장했고 대학만 나오면 지금처럼 취업이 어렵지는 않았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시골에서 많이들 살았는데 부모들은 구슬땀을 흘려가며 농사를 짓거나 소를 키워 자녀를 대학에 보냈다. 자식들만큼은 자신처럼 힘들게 일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경제 성장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사교육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로 치솟았고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미래가 불투명하기만 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공부에 출세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공부를 강요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2014년 8월 1일 뉴욕타임스가 날카롭게 꼬집었다. 극성 엄마와 입시학원, 권위주의적 교사에 짓눌린 한국 교육이 성취지향적 학생을 서열화하고 있는데 아동학대에 이를 지경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자 최근에는 대기업 취업준비생을 위한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서울 강남의 일부 성형외과에서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특별 패키지 성형수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이 저렴하다고 주장하는 성형수술 패키지는 1,000만 원을 호가한다. 이렇게 성형수술까지 받고서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다고 치자 한국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신세이다. 한국 직장인 5명 중 4명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평생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잡코리아는 2016년에 직장인 1,2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중 현재 하고 싶은 일이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했다. 또 현재 근무 중인 회사가 평생 직장이라는 응답은 8.7%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다. 2018년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20만 2천여 명이나 지원했고 경쟁률은 41대 1이나 된다. 참고로 9급 공무원은 최하위직이다. 9급 지방직 공무원의 초임 연봉은 기본급과 수당 등을 모두 합하더라도 2,700만원가량이다. 이 연봉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5년에
4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초임 연봉 3,491만원보다 낮다. 하지만 이 연봉은 그리 낮은 편은 아니다. 한국의 300명 미만 중소기업의 계약직 평균 초임 연봉은 2,189만원에 불과하다. 또 공무원이 되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다. 게다가 1년마다 연봉이 자동적으로 오르고 은퇴 이후에는 공무원 연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들이 대기업 시험과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청년들이 현실을 안주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 것이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 알리바바의 마윈 등은 안정적인 직장을 택하는 대신 창업을 선택했다. 이들이 만든 기업들은 오늘날 국가 경제에 영향을 끼칠 만큼 성장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들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까? 우리에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새로운 일들에서 새로운 직업들이 탄생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직업 생태계를 바꾸고 있다. 1784년 영국에서 증기기관을 이용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자 인류는 놀라운 변화를 맞게 되었다.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시작된 2차 산업혁명, 1969년 인터넷과 컴퓨터에 의한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활용한 3차 산업혁명이 확산된 이후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언급되었으며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뜻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등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 신기술과 결합되어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한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과 초지능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보다 빠르고 강하게 영향을 끼친다. 4차 산업혁명은 SF 영화에서 등장한 로봇이 실제로 가능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시작한 미국과 독일을 비롯해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자리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공학, 3D 프린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널리 활용되면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 등이 등장할 것이고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그림자도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조만간 의사, 약사, 판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조차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사람들은 정규직이 누렸던 고용보험과 장기 근속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많은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2017년 10월 11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의 심의 및 조정을 수행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게임업체 블루홀 이사회 의장인 장병규 위원장을 비롯해 20명의 민간자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성장 산업의 지원을 늘릴 것이다. 앞으로 직업 생태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맞을 것이다. 첫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문직 일자리는 늘어나겠지만 사무, 행정, 제조, 건설 등 단순 노동직은 상당수가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무인카메라, 보안,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이고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인공지능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JPD 빅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대한민국 제4차 산업혁명 2017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80만 명의 일자리와 서비스업에서 12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간제와 계약직 등 고용의 형태가 다양해질 것이다. 앞으로는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현 정부의 의지와 달리 긱경제란 산업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임시로 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제 방식. 이러한 긱경제가 확산될 것이고 고용 형태가 직무별, 직종별로 다양해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30%, 2016년 8월 644만 명 이상인데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간제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성격이 혼합된 특수형태 근로자, 프로젝트형 노동자 등이 확산될 것이다. 둘째, 산업 현장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확산되면 단순 생산직 일자리가 줄어들겠지만 연구개발과 디자인, 기획 및 마케팅 등의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획, 마케팅, 연구개발 분야는 일자리가 늘고 단순 생산 분야는 일자리가 줄 것이다. 일례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마케터는 미래에도 일자리를 유지할 것이고 전통적인 방식의 마케팅을 펼치는 사람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서비스 업종에서 단순 서비스직은 감소하는 반면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간호, 카운슬링 분야는 일자리가 늘 것이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현재는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은 글로벌 소비자들을 위해 국가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다양한 신산업도 창출하고 있다. 앞으로는 세상 모든 기기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휴대폰 운영체제를 확보하거나 가전제품과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에 의해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 세상을 이끌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은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국가와 지역의 소비자 성향을 파악하고 인기 상품을 보다 빨리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서로 다른 분야가 융합하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로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아왔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만으로 살아남기는 어렵다.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인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ICT 기술을 융합한 신규 산업과 서비스를 등장시켜 산업과 서비스의 경계를 소멸시키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존의 제조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 사이에 과감한 M&A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 취업이 힘들다면 창직을 생각하라. 현재 세계 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2018년 3월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OECD 인터림 에코노믹 아웃룩을 통해 2019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17년 3.6%에서 2018년에서 2019년 3.9%로 상승할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017년 3.1%에서 2018에서 2019년 3%로 하락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OECD 평균 고용률보다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8년 2월 29일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고용률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17년 3분기 기준 OECD 35개국의 35개국의 평균 고용률은 67.8%이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6% 높아진 것이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6.6%로 OECD 35개국 중 23위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현재 2018년 2월 기준 우리나라 고용률은 65.8%로 오히려 하락했다. 2017년 5월 10일에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 대통령 업무지시 제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2017년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만약 이 로드맵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2022년에 고용률은 70%를 넘길 것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OECD 평균 수준인 11.2%로 낮아질 것이며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OECD 평균 수준인 1800시간대로 낮아질 것이고 최저임금도 10,000원으로 인상될 것이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공공분야 일자리 81만 개를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르면 경찰, 부사관, 생활안전을 비롯한 국가직 10만 명과 소방, 사회복지, 가축 방역을 포함한 지방직 7만 4천 명 등 생활공무원 17만 4천 명이 충원될 것이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34만 명의 일자리가 늘 것이다. 또 공기업 산하기관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30만 명의 공공일자리를 추가로 늘릴 것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 민간 분야에서 얼마나 일자리가 늘어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2017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2.9로 전년보다 1.9% 상승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니 문제인 것이다. 경기가 좋아야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한국 경제의 전망은 밝지 않다. 이처럼 정부의 의지와 달리 일자리가 늘어나기 힘든 상황에서는 취업 대신 창업보다는 창직이 바람직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으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는데 창직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직업을 스스로 만드는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 취업은 물론 창업도 힘들어지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창직이 떠오르게 되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취업이나 창업을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취업률이 낮고 창업 성공률도 낮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일 3,000명이 창업하고 매일 2,000명이 폐업한다. 창직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등장하게 되었다. 창업은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일컫는데 창직하는 사람은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창업가가 될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도 있으며 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다. 창직을 해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으며 창직으로 만들어진 일을 기업에 취업해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창직은 취업 또는 창업으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이 시대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창직 사례가 있다. 방송 등에서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게 되면서 새로운 직업이 등장했다. 푸드케이터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태도와 습관을 갖도록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교육한다. 체험 중심의 진로 교육이 강조되면서 학생들에게 직업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직업체험 코디네이터가 등장했다. 직업체험 코디네이터는 학생들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들을 체험 현장에 인솔 및 안내한다.
적립 컨설턴트는 개인이나 기업 고객을 위해 공간 활용 방법, 주변 환경 정리 방법 등을 교육하고 컨설팅한다.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용법을 이해하지 못해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다. 쉬운 설명서 제작자는 이러한 소비자들을 위해 설명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단어와 이미지로 정보를 제공한다. 한류의 인기 덕분에 국내외에서 다양한 한식 관련 행사가 열리는데 코리아 푸드 인스트럭터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식 레시피, 영양 정보, 한식 문화 등을 온라인 강좌 등으로 제공한다. 직업 체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 직업 체험 코디네이터는 학생들을 위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들을 체험 현장에 인솔 및 안내한다. 저작권 고용노동부. 창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가 포화 상태에 이른 기존의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틈새 시장을 찾아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의 수요 등을 예측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 전공과 관련 있는 분야, 경험이 축적된 분야 등에 뛰어드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많이 찾아보거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 또 직접 사업체를 꾸리고 싶다면 창업 자금이 필요한데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공하는 창업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네, 어떠셨습니까? 좀 내용들이 많이 와닿고 도움이 되었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동안 충분히 가지지 못했던 그런 독서 시간을 이제 보충하고 이제 이렇게 좀 보충하고 그리고 또 앞날을 또 내다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오늘 이 파트는 정말 이제 저도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형식의 그런 글들을 출처를 좀 찾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제가 운영하는 직업임상실험연구소에서 책 읽어주는 직업임상실험연구소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또한 요즘은 라이프 코칭, 취업 컨설팅 등 등과 같은 진단과 자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 관련해서는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칼리지 밴드라든지 앞선 회차에서 보여드렸던 그 시가리 김혜숙의 플랫폼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한 대구의 대림교육연구소 나이트 스마트 종합자질 진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신원주 소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런 멘토링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체계적인 진단과 자문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영역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영역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설계해야 할지 현재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고 자세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부 신기술을 알면 유망 직업이 보인다. 저에게 또 동기부여 코칭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어주신 김희숙 공대님의 파트를 읽어 나갈 건데요. 아무래도 좀 다음 회차에는 이제 제2부 신기술을 알면 유망직을 보인다. 그래서 특히 이제 1장 핀테크와 블록체인, 오프라인은 지고 온라인이 뜬다라는 주제의 김혜숙 공대님의 글을 읽어볼 겁니다. 그런데 좀 김혜숙 공대님의 글이 많기 때문에 두 회차로 나눠서 읽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특히나 김혜숙 공대님의 경우에는 제가 또
또 종종 찾아뵙고 자문을 구하는 또 공대님이시자 또 멘토님이기도 하십니다. 이 책을 또 저한테 선물해 주신 고마운 분이기도 하신데요. 꼭 이 책을 읽고 나서 한번 이런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인터뷰든 아니면 크리에이터 녹화 인터뷰든 한번 김혜숙 경대님과 함께하는 자리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직업임상실험연구소의 최민철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